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설화라고 해요. 설화에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가 있죠. 우선은 설화는 여러 가지 그 민중의 욕구 같은 것들, 민중의 소망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때 민중의 사실적인 생활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전설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 중학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면서 전부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다 배우셨죠?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우선은 도미설화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이제 도미설화가 들어가죠. 도미설화는 여러분 관탈 민녀설화라고 해서요. 뒤에 무엇에 영향을 주냐? 춘향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 도미설화가 나오는 경우에 춘향전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관하나 관리자 혹은 권력자가 뺏어간대. 백성의 여자, 민간의 여자를 뺏어가는 설화예요. 그쵸? 그래서 춘향전도 여러분 누구 나오죠? 변사또가 춘향이를 데려가려고, 그쵸? 꼬시려고 하고요. 도미설화도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비판하고 싶었던지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관탈민녀설하고 춘향전도 여러분 16화죠. 그러니까 어떤 정조를 지키는, 그래서 16화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교훈을 주고요. 시대 상황을 비판하는 비판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뒤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내용을 보고 나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도미는 백제인이었습니다. 비록 벽촌이라는 건 시골을 이야기해요. 아주 구석진 시골을 이야기하고요. 벽촌에 보잘것없는 백성이었다는 것은 하층민이었는데요. 자못 의리를 알며 도미의 성격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직접제시라고 적어주실래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직접제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소설에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 제시하는 부분도 있죠. 직접 제시하는 부분은 뭐라고 해요? 말하기, 텔링이라고 해요.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유추하려고 하는 거는 보여주기, 쇼잉이라고 하죠. 이해됐어? 간접 제시, 보여주기, 쇼잉인데 여기에는 잘못 의리를 알며 그래서 도미가, 그치? 그러면 도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텔링, 직접 제시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었어요. 외모와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네요.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도미랑 그의 아내는 여러분 중심인물이에요. 중심인물이고 주동인물인데 계루왕은 여러분 계루왕은 여러분 지금 도미 아내를 취하려고 도미를 막 보내고 시련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쫓아내고 시련을 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인물이겠어요? 한동인물이겠죠 여러분. 여기 관탈 민녀서라면 이 관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들었어요.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인 정결이 제일이지만, 정결 여러분 정조가 굽고 행실이 깨끗해. 자,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여성들에게 요구되던 성향,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정조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꿰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도 드물 것이다. 무슨 말이야? 계루왕은 야 겉으로 보이지만 않는 상황이면 돈으로 꼬시거나 권력으로 꼬시면 안 넘어올 사람 없을걸? 인간의 보편적인 욕심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니 대답하기를 이렇게 도미가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내의 정절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 해서 도미를 머물게 했습니다. 왜? 도미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거를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였어요. 그래서 방해물을 제거를 하려고 한 거죠.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 종자를 빌려주어 밤에 그 집에 가게 했어요. 무엇한 거예요, 여러분? 도미의 아내를 시험한 거겠죠? 가까운 신하 한 사람,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죠. 가짜 왕이 와서 그 부인에게, 여러분, 여기서 가짜 왕은 가까운 신하야. 됐습니까, 여러분? 가짜 왕이 그 부인에게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장기를 주었다. 내가 내일은 너를 데려다 궁녀로 삼을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도미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일이 있다 해서 남겨뒀거든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말로 도미와 도미 부인을 속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아의 횡포, 권력자의 횡포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이 굴려고 했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부인은 지혜로운 분이고요. 아름답고 정조가 있다. 따지는 여기서 설명했잖아. 그치? 직접 제시로 보여줬죠. 근데 간접 제시로 이 도미의 아내가 지혜로운 걸 느끼게 해주는데 도미의 아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도미의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도 보여줘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접 제시요. 텔링이에요. 봐봐요. 쇼잉이에요. 봐봐요. 부인이 국왕께에게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국왕님께서 거짓말 했을 리가 없죠. 됐어요, 여러분? 네. 벗어난 데가 없겠죠. 제가 감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린법이에요. 무슨 말이야? 제가 순종해야죠. 라고 겉으로는 따르는 척을 해.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들어가소서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물러와 여정을 단속에 들어가 수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려고 지혜를 하는 게 자신보다 낮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희생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이거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지혜를 나타낸 부분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죠? 후에 계루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나서 도미를 죄로 얽어서 눈동자를 이 부분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서 끌어내서 작은 배에 싣게 해서 물 위에 띄워 보냈습니다. 권력의 횡포 됐습니까? 권력자의 횡포예요. 그리고 그 부인을 억지로 불렀는데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을 모시겠어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어요. 또 뭐라고 해? 아니 어떻게 어길 수가 있겠어요. 수락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본 거예요. 거짓말로. 이것도 여러분 지혜로움을 간접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믿고 허락했습니다. 부인은 바로 도망해서 강 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자성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 진퇴양난 좋습니다. 또 사면초. 좋습니다. 또
고립무원.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에 호련히 한 척의 배가 물결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이죠? 우연성. 자, 가의 배와 나의 배가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치? 가의 배는 남편을 싣고 간 거기 때문에, 도미를 싣고 간 거기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고 한다면, 나의 배는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됐습니까, 여러분? 재회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배를 타고 청선도에 이르러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아니했어. 풀뿌리를 키워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 아래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음식과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에서 일생을 마치었다. 여러분,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인데 얘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행복하긴 않고 비루하게 끝났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설화가 보통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잖아. 근데 지금까지 내려져 올 리가 없죠.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삼국유사 언제 기록했을까요? 고려.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기록을 했습니다. 통일신라 때 여러분, 신라나라랑 백제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거를 이제 적은 사람이 백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는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건데, 만약에 도미설화가 모의고사에서 나왔으면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갈등 양상이 계루왕과 도미의 아내, 권력의 횡포와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서, 계루왕은 비판하고 도미 아내는 옹호하고 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네. 밑에 보시면 계루왕과 도미의 가치관 차이면, 계루왕은 여자의 정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미는 아내의 정조를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98페이지를 보시면요, 요약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갈래가 설화, 연려설화, 관탈, 민려설화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성격이 서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건이 있고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고요. 교훈적인 고훈을 주려고 했던 거고요. 비판적인 것은 관아의 횡포를 비판했다. 됐습니까? 주제 여성의 정절과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비판. 특징 권력자의 억압과 하층민의 저항. 권력자의 표상인 왕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민중의 건강한 삶과 높은 정절을 부각하며 주인공의 고난과 비극적 결말을 통해 권력에 부당하게 억받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우연적이죠. 여러분, 우연히 배가 내려왔잖아. 그쵸? 그리고 신의한 사건이 개입해서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작품의 구조는 1차 위기에 2차 위기. 1차 위기는 여러분 도미를 여기 있게 하고 도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한 거. 2차 위기는 도미의 눈을 뽑고 배를 태워서 보내고 도미를 취하려고 한 거, 도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한 거, 이렇게 두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설시녀 설화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연려설화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이 있겠죠? 근데 얘는 비판적 성격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정도까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다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화인데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의 구성이 보여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끄면 꺼줄게요. 꺼졌니?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설신여는 윤리의 평민 여성이다. 여러분, 발달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물 속에 배경 소개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비록 한미하고 고단한 집안. 여러분, 앞에 도미설화랑 설신여설화의 공통점 나타나려고 찾으라고 하는 거면 앞에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인물이 평범한 서민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정도까지가 공통점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집안이지만 용무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했다. 성격 직접 제시하는 것도 공통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보는 이는 그의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감히 범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진평원 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많은데도 전국에서 수자리를 살 차례가 되었어요. 여러분, 수자리가 뭐냐면 가가지고 이제 변방에 나가가지고 국경을 지키는 병사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이가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보통 우리도 지금 나이 먹으면 민방위로 빠지고 하고요. 민방위도 끝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었으면 차마 멀리 떠날 수가 없었고 여자 몸이라서 대신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극심하게 번민하기만 고민만 했습니다. 이때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발단이고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전개 부분이 시작되는데 사량부의 젊은 가실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마음은 고든 남자다. 여러분, 인물됨을 또 직접 제시해주고 있어요. 일찍이 마음속으로부터 설신여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도 아까 말했지? 범접하지 못했다고. 너무 예뻐서. 그치? 그래서 감히 범접하지는 못하고 있었어. 고백하지는 못했다가 설신여가 아버지가 늙어서 종군하게 된 일을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내가 한낱 용렬한 남자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계로서 자처하여 왔으니 불초한 몸으로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네가 처한 문제 해결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설씨가 매우 기뻐 들어가지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기를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해서 가려 한다니 기쁘고도 송구스러 미안하죠.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는데 얘가 지금 좋아하는데 고백 못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만약 그대가 어린 딸을 어리석고 누추하다 해서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들게 하고 싶다. 됐습니까? 하니 가실이 2번이나 절하고 감히 청할 수 없는 일이거든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문제 상황도 그 전에 있었던 이 설신여 아버지의 설신여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서 얘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에 가실이 물러나와 혼인할 기약을 청하니 설신여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나 창졸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야.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으니 그대가 수자리를 살러 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나를 받아 성례해도 늦지 않겠으며. 무슨 말이야? 너 갔다가 돌아오면 할게. 왜냐면 결혼은 되게 중대한 일이야. 나 한 번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한 거겠죠? 네. 하고 자, 이 거울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울은요 훗날을 기약하는 정표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져다 절반씩 나누어 각기 한 조각씩 가지며 말하기를 이걸 신표로 삼는 것이니 후일 합하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되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요 설신여 설화에서 이 거울과 유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신표, 뭔가를 맞춰봐.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요. 가실은 말 한 필을 가지고 있으는 설신여에게 이것은 천하의 좋은 말이니 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간 뒤에 이 말을 기를 사람 없으니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되게 쓸모가 있으면 쓰세요 라고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개였습니다. 이제 위기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나라에 사유가 있어서 군사들을 교대시키지 않아서 가실이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기 야 차원에 3년 기약했는데 지금 기한을 넘겼으니 다른 집을 시집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약속을 어깁니다. 혼사의 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관아의 뭐 폭력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권력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비판적인 성격은 없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얘는 관아의 폭력이라든가 뭐 권력의 폭력이 아니고 여기서 방해물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변심을 한 거겠죠. 설신여가 예전에 아버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실과 굳게 약속하셨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종군에서 여러 해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경에 바싹가 있어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의 아갈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시건은 여러분 거짓말. 그러니까 시건이라고 하면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아니 시건하는 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신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 아버지의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말하지 마세요. 설신여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신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가 그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신의의 중요성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장성했지만 배필이 없다 해서 억지로 자 여기는 절정입니다. 이제 갈등이 절정까지 시집을 억지로 보내려고 합니다. 비밀이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해버렸습니다. 장애가 있는 거죠. 이미 나를 정해서 사람 맞이하는 설신여는 굳게 거절하고 몰래 도망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마국간에 가서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실이 교대되었는데 뼈만 남고 마르도록 옷이 남루해서 집안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실이 바로 옆에다가 쪼개진 거울을 던지니 설신여가 받아가지고 소리내려 울었고요. 아버지와 집안 사람 모두 기뻐했고요.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해서 혼인하고 일생을 해로했다. 결말. 돌아오면서 그쵸? 돌아오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305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서사적이고 교훈적이다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한 거죠. 서민 남녀의 인정과 신의 그죠?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가 혼사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며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 신의를 강조했으며 당시에 백성들의 고달픈 삶 왜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했어야 돼. 뼈만 남도록 고생도 하고 젊은 사람이 갔는데도 뼈만 남도록 고생했어. 아빠 갔으면 돌아가셨겠죠. 그쵸? 거울이 남녀의 사랑과 신의를 하는 쉼표로 사용됐으며 발단적인 위설적 결말의 소설적 구조를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가 1강이옵니다. 1강. 선생님 그러면은 네. 혼인을 약속했다 했잖아요. 여기. 네.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가실이 네, 맞습니다.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가실이 돌아와서 날짜 잡은 사람이랑은 혼인하지 못하게 된 거죠. 서로한테 뭘 바랍니까? 어떻게 약속을 깼는지가 어떻게 이제 그 결혼 혼약을 어떻게 미뤘는지 같은 건 안 나옵니다. 근데 도미소라에서요. 네. 성격이 교훈적이잖아요. 성격이 교훈적이라고요? 아니 도미소라. 도미소라에서 성격이 교훈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여기 교훈적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게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을 주냐고요? 관아에 폭력이 있었을 때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남녀 간에는 정절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남녀의 정절이 중요하다. 같은 거. 그리고 지혜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화한계도 설화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화한계는 뭔가 비판을 하고 싶은데 화한계는 뭔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꽃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우화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돌려서 까는 거예요. 이거 우의적이다 그래. 직설적으로 안 가고 우의적. 뒤에 성격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요약 정리해드릴 거예요. 내용 먼저 하고 아까 하던 것처럼 우의적으로 까요. 어떤 구조가 돼 있냐 여러분, 이거는 액자식 구성 비슷해요. 이거 설화에서 되게 안 나오는 형식이죠. 앞에 내용이 나오다가 그 사람이 이 듣고 있는 사람한테 교훈을 주려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아, 여러분 그 개구리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최근에 했던 거. 여러분 아닌가? 개구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청개구리. 어디지? 어디 학교 있지? 어디 학교였지? 청개구리? 너네 학교 아닌가 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아, 모의고사 너네 안 풀었니? 모의고사 2회차. 네. 모의고사 2회차에 나왔잖아요. 다음에 모의고사요? 선생님이 준 거 모의고사.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구리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번 거 말고 그 전 거요. 이번 거 3회차였어요. 너네 푼 건. 2회차요. 3월 모의고사에. 됐어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훈을 주거나 돌려서 까고 싶거나 돌려서 표현하고 싶을 때 우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 화한계가 딱 그래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항이 여러분 얘는 여기는 화한계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31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작품의 창작 배경이 이 작품의 신라 신문왕이 설총한테 기이한 이야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자 설총이 왕에게 들려주는 교훈담이에요. 그러면서 충원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설총이랑 왕이랑 하는 이야기까지 원래 있어요. 근데 설총이 해준 이야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문왕이 설총이한테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 설총이 이제 신문왕한테 해준 이야기가 화한계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신문왕과 설총이 하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만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이야기만 들어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니까 설하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교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봐봐요. 화왕, 꽃의 왕이겠죠? 꽃의 왕. 처음에 이 세상에 왔다. 모란이었다. 여러분 모란 엄청 크고 예쁘게 이렇게 완전 화려해요.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돌려치고선 임금으로 받들어 모셨다.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돌아왔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화왕은 곳곳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꽃 중에 꽃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여기까지 화왕을 소개했습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러 왔습니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맑은 전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 바른 동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내며 피어난 꽃들이 잎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꽃들이 화왕을 모시고 싶어 했다는 뜻이죠. 신하로 들어오고 싶어 했다는 뜻이에요. 문득 한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붉은 얼굴에 옷같이
같은 이와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방랑하는 무희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왔다. 가인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장미의 외양 묘사를 해주고 장미예요. 외양 묘사를 해줬어. 그러니까 흔치 않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뜻이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 몸은 백설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목욕하며 몸의 먼지를 씻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면서 지냈죠. 이름은 장미라옵니다. 전하의 높으신 덕을 듣자 없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고자 모시고자 왔어요. 뭐하고요? 임금님 너무 아름답다는 소리, 너무 대단하다는 소리 듣고 내가 모시고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첨과 교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아첨하고 교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전하께서 임을 받아주실래요? 있는지요?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들이고 손에 여러분 이거 묘사죠? 묘사예요. 가죽띠, 지팡이, 머리에 백발을 인 장부 하나. 의향묘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주 소박한 인물이죠.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몸은 서울 밖 한 길 옆에 사는 놈으로서 이름은 백두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두옹이라는 것은 머리가 하얗다는 뜻이에요. 할미꽃이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죠.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의 경치를 의지하고 있으시오.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 살피는 신하는 고량 진미와 향기로운 차와 술과 수라상을 받들어 전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네 비위만 맞추고 있네. 너한테 충고하거나 충원하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하지만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 보면 보자기를 베풀어서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돕고 나쁜 돌이 있으면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올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충신을 나쁜 돌이 있으면 제거해서 올리고 해야 돼. 안 좋은 거 있으면 안 좋다고 말을 해줘야 돼.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충원이 필요해. 이런 뜻이야. 근데 네 주변에 있는 건 아첨한 새끼들밖에 없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거적이나 띠풀이라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게 있어도 나쁜 것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언젠가 부족한 일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장미가 곁에 있어도 나 같은 충신을 옆에다 둬야 돼. 이해됐어요 여러분? 유비무한이라는 한자가 나타나죠. 부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주변에 충신이 없으니 충신을 옆에 두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전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하가 두 사람이 왔사온데 전하께 누구를 취하고 누르버리셨습니까? 화왕이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하나 가인 아름다운 사람은 얻기 어려우니 어찌할 거라고 고민을 해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쁜 사람 옆에 두고 싶잖아. 그랬더니 장부가 앞에 나와서 제가 온 것은 전하의 총명이 모든 사례를 잘 판단하고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지금 배우니 그렇지 않으시군요. 대체로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 누구죠 여러분? 장미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존재들이겠죠.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덤입니다. 무슨 말이야? 버리지 말라. 봐봐. 임금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해. 왜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대. 부정의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 아첨하는 자를.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대. 그렇다는 것은 멀리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임금된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 가까이 두고 정직한 사람 멀리 두는데 너도 똑같네. 이해돼? 그러면서 얘를 뭘로 가지고 들어? 그래서 야 맹자가 불우한 가운데 야 맹자처럼 똑똑한 사람도 불우하게 죽었지. 임금이 가까이 두지를 않는데
임금은 아첨한 사람 가까이 두고 싶은데 맹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가까이 안 둔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바쳤고 풍당도 마찬가지요. 난간으로 피 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왜? 임금이 안 찾아. 똑똑하고 충신인데 안 찾아. 왜? 충신 가까이 안 두니까 왕. 이해되시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로부터 이러니 천들 어찌하려까 서리법. 그래 너도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표현이에요. 비꼰 거예요. 화왕은 비로소 깨달아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면서 끝납니다. 이 말을 듣고 설총이 많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설총이래 신문왕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교훈적이고 이 교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려 말한 거죠. 우의적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11페이지를 보실게요. 설아 우의적이고 교훈적이고 풍자한데 무엇을 풍자했을까 여러분? 그때 임금들의 세태를 풍자한 걸 거 아니겠습니까?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두고 충신은 멀리하는 모습을. 자, 주제는 임금의 바른 도리에 대한 충고와 경계, 특징, 우의적 기법을 통해 교훈을 제시했으며 고사인용, 교훈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치 세계의 꽃의 세계에 빗대어 표현했고 의인화, 당연히 의인화예요. 당연히 의인화, 우화적이니까 우화니까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분의) 종이 치나요? 김성건 여러분 선생님은 오늘 김장관 때 죽헌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나머지 국순전이랑 호질은 일요일날 진행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위주로 한다 했으니까 쉬는 시간 갖고 조금 더 하다가 저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일요일날은 2개만 하고 나머지 애들은 저걸 해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곧 있으면 종이 칠 거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시 수업을 키도록 하죠.